네, 이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김형진입니다. 1세션에서도 아주 유익한 토론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그 기분을 계속 이어서 2세션의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세션은 국제적 대혼돈과 한반도 정세가 주제가 되어 있고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토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0의 출범은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을 많이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거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유럽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2.0의 출범이라는 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그때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바이든 대통령 지우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이 돌아왔다, 동맹이 돌아왔다, 외교가 돌아왔다라고 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을 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세웠던 것을 다시 지우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노골적인 미국 우선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많고요. 미국에 유리한 실리주의, 거래적인 접근이 돌아온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사전에 검토된 코스를 따라서 진행되기보다는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들이 바이든 행정부처럼 4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행정부 관리들이 이렇게 저항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 폰 클라우제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장이라고 했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외교는 다른 수단에 의한 국내 정치의 연장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예측 이런 걸 늘 하다 보면은 요기베라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It's tough to make predictions, especially about the future. 예측을 하는 건 어려운데 특히 미래에 관해서 예측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것도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십니다. 중국 복단대학에서 박사를 하셨고요. 중국 관련한 논문이나 아티클을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장소로 잘못 착각을 해서 오고 있는 도중인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께서 또 북러 군사협력과 한반도 정책에 관해서 이렇게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정토론은 이번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맡으셨던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과 조희연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님께서 이렇게 맡아주시겠습니다. 주로 미국 대선 이후에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중국 정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대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미중 경쟁이 격화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미국 대선은 중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정치 이슈이고 또 이것이 전략적 변수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새로 당선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시진핑이 사연임을 결정하게 되는 2027년 21차 당대회를 함께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걸려 있는 대만 문제라든가 이러한 첨단 중국이 이른바 말하는 핵심 이슈들을 함께 논의해야 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이자 또는 적대적 경쟁자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이번 미국 대선은 사실 중국 이슈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핫 이슈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민 낙태는 그 미국의 국내 이슈가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했었고, 또 워싱턴 조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이미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중국 이슈가 특별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미국 정부의 대중국 압박이 약화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미국 대선을 바라보면서 중국 사람들은 누가 당선되든지 본질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 정책은, 그리고 또 미중 경쟁 구도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대세였습니다. 특히 이제 왕지스가 올해 9월 Foreign Affairs에 쓴 글을 보면은 향후 10년 내에, 최소한 10년 내에 미중 관계의 이러한 대립적 대결 구도는 근본적으로 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인식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올해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제가 했던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측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그들이 이 미국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 한 가지 제가 좀 발견한 것은 주로 관변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동맹 관계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는 별개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이나 리스펙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중국이 파고들어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이제 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는 거래에 능하다고 하는 트럼프의 속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거래를 통해서 대중국 견제와 압박을 완화시킬 것인가, 결국은 그러려면은 거래 조건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중국 측의 생각이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대선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중국이 나아갈 어떤 외교정책 방향은 제가 볼 때는 몇 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 첫째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을 상당히 더욱더 강화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말하는 쌍순환 전략을 통해서 또는 공급망 안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자강, 첨단 과학기술 등 이러한 것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 외교를 포함해서 이 다자 협력 또는 지역 협력을 상당히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은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국은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은 미중 대립이 강화되면서 아시다시피 미중 관계가 점점 진영화되고 있습니다. 진영화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내 편을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려면 결국은 좀 더 중립적 입장에 있는 글로벌 사우스를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제가 지난 9월에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그 향산 포럼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는데, 그 향산 포럼은 이제 중국이 그 샹그릴라 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근데 그 향산 포럼에서 나오는 구호라는 것이 결국은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중국은 이 그 동남아시아 국가라든가 이런 글로벌 사우스에게 이걸 일목요연하게 계속 강조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미국과 우리는 너네를 대하는 것, 상대하는 것, 너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공략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역 협력과 다자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인데, 그것은 올해에도 발견된 것처럼 이
러시아가 SCO와 브릭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조금씩 힘이 약화되는 그 공백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주도로 러시아와 함께해서 결국은 그 회원국들을 계속 확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권을 점점 확대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트럼프 시기에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점을 충분히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에 미중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어떤 퍼스널리티 대립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중국 관찰자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트럼프 일기 때는 시진핑도 집권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그 플로리다에 가서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뭐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이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자신의 권역이었다라는 걸로 기억이 남지만 사실 그때는 시진핑도 트럼프를 대할 때 굉장히 긴장한 상태였었고 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시진핑과 면담하고 나서 바로 그때 시리아인가요? 거기 폭격하는 걸 때렸습니다. 시진핑에게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시진핑을 무시했다고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시진핑은 지금까지 계속 연임을 하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해 나갔고 그래서 시진핑은 이미 70세가 넘은 나름대로 노회한 그 1인 독재자로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때의 시진핑과 지금의 시진핑은 굉장히 달라졌다.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은 미국 대선 전에 그 블링컨이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제가 그 화면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링컨이 이쪽에 앉고 그 다음에 카운터 파티인 왕이가 이쪽에 앉았는데 시진핑은 여기 앉은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그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평등호의 관계인데 이 시진핑의 인식에는 그런 평등호의 인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트럼프도 굉장히 우리가 스트롱맨이라고 하는데 그런 트럼프의 퍼스널리티와 시진핑의 퍼스널리티가 과연 조화롭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세 무역 전쟁인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제 25% 관세를 과거에 부과했었고 이제 이걸 최소 6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현실화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미중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는 디커플링을 추진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디리스킹으로 레토릭을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참모들을 보면은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든가 기타 사람들을 글을 보면은 이거는 잘못한 것이다. 디리스킹은 방향은 결국은 미국은 중국하고 완전한 디리스킹 또는 전략적인 디리스킹으로 가야 된다라고 디리스킹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향의 전환이 미중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만 문제도 역시 굉장히 첨단 이슈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근데 대만을 제가 또 이제 지난 2달 사이에 2번을 갔다 왔는데 대만 사람들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의 경우에는 직접 중국이 침공할 경우에 대만을 보호하겠다고 6차례나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에도 대만에 대해서 별로 한 얘기가 없습니다. 기껏 한 얘기라고는 대만이 버든 쉐어링을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만 했고 그 이후로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는 차이잉원 총통하고 제일 먼저 전화 통화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대만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지만 중국 압박 완화의 거래 조건으로 대만 문제를 카드로 활용할 때 대만은 결국 그냥 이용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컸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제가 이 앞전에 몇 번의 회의를 다녀봤는데 대부분 미국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중 관계가 미국이 압박하고 중국이 거래 조건을 만들고 다소 밀리는 듯 하면서도 안정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걸로 크게 보여지지만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중국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일부 친구들의 말은 중국이 지금 수출, 투자, 소비라고 하는 삼중 난맥 속에 빠져 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시진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압박 일변도로 가고 트럼프가 대내외 위기 관리에 대한 어떤 실패감이 커지게 되면은 마치 쿠바 사태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시진핑도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예상치 못한 강공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 깊게 남아서 이제서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대선의 한중 관계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영향력 유지이고 중국의 대한국 정책은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종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이미 종중인데 그건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이격시키고 중국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한국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 이제 한미 동맹이 약간의 시소를 타면서 지금까지 왔었던 것이죠. 근데 중국은 그 트럼프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뭐냐면 하나는 트럼프가 동맹을 우대하거나 동맹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럼 이건 중국의 틈이다. 또 하나는 바이든의 경우에는 동맹과 함께 예를 들어서 IPEF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자연합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 압박하려고 했는데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는 트럼프 체제에서는 한국이 그러한 트럼프 주도의 다자연합에 들어갈 그러한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중국하고 한국이 좀 더 협력하거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 여지가 커지는 것이다라고 본다는 점이죠. 그런데 실제로 올해 들어서 한중 관계가 고위급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개선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와 작년과 달리. 그래서 올해 이제 4월 달에 랴오닝성 당서기가 오고 5월 달에 리창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6월 달에 한중 2+2 외교안보 대화가 열리고 등등등 이렇게 계속 고위급 대화가 확산되면서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고 11월에는 중국이 우리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단기 비자 면제를 발표했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11월에 페루에서 열린 에이펙에서 한중 정상회담도 열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왜 그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 협력 차원에서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있고 또 중국이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한국의 투자라든가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글에 나온 것과는 별개로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러한 한국에 대한 접근이 어쩌면은 중국이 우리로부터 반도체라든가 기타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을 가져가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굉장히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친해져야지만 시진핑 방안도 있고 이러한 관계 밀착 속에서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첨단 기술을 빼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한국에 대한 접근은 우리가 기술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월 달에 랴오닝성 당서기가 오면서 한중 관계 개선이 가시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북중 관계입니다. 북중 관계는 4월 달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짜올러지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북중 수교 75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선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짜올러지가 4월에 북한을 방문했는데 4월 짜올러지 방북 이후에 공교롭게도 중국과 북한 사이는 고위급 교류가 지금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게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의 발전 양상이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상당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방한이라든가 한중 관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중 관계가 올해 들어서 이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정부 간 고위급 대화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에 결국 화렴정정 핵심은 내년 가을에 있을 경주 에이펙의 시진핑 방안으로 맺어진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진핑이
다자회의로서의 에이펙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회로 해서 한국과 중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진핑이 서울에서 국빈 방문을 하고 경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돈스러워서 이것에 대한 약간의 그 확실성이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측면이기도 하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가져가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상수인데 한중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본다면은 결국은 한중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내년 시진핑 방한 전까지 돌발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국 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중국을 상대할 때 왜냐하면 내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중국은 사실 우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접근해 오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우리에겐 것이 압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원칙은 결국은 경제적인 협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성을 발휘하고 안보적인 협력에서 즉 북핵 문제라든가 기타 안보적인 협력에서는 상당히 단호한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원칙의 이 조화가 깨져버리게 되면 중국에게 불필요한 기대 심리를 줄 수 있고 그러한 불필요한 기대 심리가 실망을 얻었을 때는 결국 또 한중 관계에 또 다른 원치 않는 압박이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관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것은 어떤 노선상의 변화라든가 전략적인 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임시 대응적이고 또 상황 대응적이고 전술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를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북러 군사 협력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요. 일단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김정은의 어떤 판단과 행동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특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결국 그 모든 배후에 우리 김정은이 있었다라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참전과 같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은 김정은이 앞으로 어떤 행동이라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뭐 그냥 가볍게 시작하면 이제 뭐 조소 관계에서 조러 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아시다시피 뭐 북한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뭐 미화를 하거나 해도 결국 국제 88군단 대위가 와가지고 와서 결국 소련 앞잡이로 세운 나라고 어떻게 주장을 하건 간에 그렇다 보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소련 혹은 러시아에 대한 향수는 분명히 있기 마련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그렇죠. 조소 동맹조약 맺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쭉 달려가서 또 조중 동맹조약을 맺고 하면서 양쪽에 이렇게 시소 게임을 잘해온 북한이긴 했습니다만은요. 아마도 북한이 갖는 군사 협력이나 이런 데서 갖는 경험은 결국 소련을 통해야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것일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 실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뭐 신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거에 개발해서 도움이 된 바는 역사상 없었다라고 평가를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거나 이런 조로 관계 특히 어떻게 보면 우리 북방 외교의 성과의 큰 성과 중에 하나가 결국은 러시아가 모든 관계를 물려받아서 이어지던 동맹을 95년에 결국 이것을 러시아가 스스로 이렇게 박차고 나오게 만든 그런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요. 결국은 이 국제 정세의 급작스러운 변화니 그다음에 이 푸틴의 이런 필요에 의해서 양국이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자, 일단은 그럼 서로 어떤 부분에서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었느냐. 뭐 일단 러시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은요. 우리 한번 상황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대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미북 정상회담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미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시진핑을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뭐 이 동북아 지역에 사실은 영향력 보여주는 것에만 급급했던 러시아가 푸틴이 김정은과 만나게 되고, 그래서 2019년에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야, 둘이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없었습니다. 북한에 원하는 게 있을 나라가 거의 없죠, 사실은. 자, 그런데 갑자기 원하는 게 생겼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뭐 제가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은요. 일단 러시아가 크게 곤경에 빠진 것은 키이우 공세 최초에 시작된 키이우 함락을 하지 못하고 전선이 돈바스로 바뀌면서 장기화 될 것이 러시아 눈에 스스로 보였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아마 비공식적인 보도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4년 4월 정도에 쇼이구가 협력 국가를 돌고 있다. 그래서 중국, 이란, 그 다음에 북한을 갖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시기 때부터 이런 전쟁에 필요한 뭐 탄약과 물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결국 여러분 또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갑자기 가을에 한 10월 정도였나가 미국발로 갑자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북한이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 발 수준의 포탄을 그것도 계속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규모 군사 선진국 아니면 그러니까 군사 강국 아니면 없을 텐데 유일하게 북한이 있죠. 자, 그다음에 야, 그럼 중국과 같았으면 되지 않냐.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소 서로 그 디커플링이 일어난 이후에 그렇죠. 이미 1959년 국경 분쟁, 중소 국경 분쟁이 일어난 이후에 양국의 군사 협력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떠냐면요. 소총 탄환의 규격도 서로 다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포탄이나 일부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분명히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중국 무기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결국 북한에서 가져오는 것이 너무도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차 당대 이후에 북한 어쨌거나 뭐 우리 국가 제일주의 그다음에 자강주의 하면서 스스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 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 동력이 없고 경제적 능력도 솔직히 없고. 그런데 어쨌거나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전술핵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나가는데 특히나 여러분 2022년도에 북한이 4월부터 급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4월에 김여정이 갑자기 그 핵을 더 이상 전쟁 억제가 아니라 작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문을 띄우기 시작하고요. 이게 아마 결국은 쇼이구가 온 그 시점과 맞물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9월에 법제화를 하죠. 그렇죠? 이를 법제화해서 이제 핵무력정치법을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 왜 전술핵을 자꾸 강조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러시아가 전쟁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한 전략이 핵그림자 전략 뭐냐면 너희 우리 본토로 들어오거나 뭐 하여튼 미국 나토 여기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 핵 공격할 수 있다. 이게 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나토하고 미국이 지원 초기에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중에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간 거지. 자, 이런 핵그림자 전략이 먹히는 걸 보니까 북한이 결국은 야 이거 우리 러시아식으로 우리 이걸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마도 그런 이 전략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야 이제 우리 통일 지향 안 한다. 우리 서로 다른 두 국가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은 서사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내러티브에. 근데 분명히 대남 해가지고 해서 야 우리 뭐 태세 갖춰놓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 서사가 튀어나왔을까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이게 우크라이나 참전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어쨌거나 병력을 빼야 되는데 병력을 빼야 되고 그다음에 자 어땠냐면요. 지금 북한 계속 지금 보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보냈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면 한 12,000개? 하여튼 10,000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 최소한
400만 발, 500만 발 이상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탄으로만 쳐도. 그러면 북한이 아마 제 생각은 최소 비축탄이 한 1000만 발 정도? 최소? 근데 그거 김정은이 2배로 2000만 발 들리라고 중간에 지시 한번 했었죠. 그게 2022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 어쨌거나 비축탄을 보냈어요. 전시 비축탄을. 그러면 재래식 전력이 약화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병력을 또 보내야 돼요. 재래식 전력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물리적인 장벽을 높게 세워서 이 소위 남쪽에 대한 방어선을 열심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핵 능력을 더 강조해서 그래서 250대 지난번에 모아놓고 한번 난리쳤었죠. 올해 8월 5일인가 화성 11 라라고 하는 KN-23을 축소해 놓은 미사일 4연장 미사일짜리 그거 발사대를 250대를 갖다 놓고 우리 전현 지역에 배치하겠다. 이건 뭐냐면요. 핵 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하느냐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파병을 위해서 병력이 빠졌을 때 이걸로 억제하고 막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아시다시피 이제 쇼이구가 2023년 7월 26일 이제 온 이후에 이제 공식화 되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 대로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까지 왔는데 이것도요. 포괄적 전략 동반자도 보면 되게 웃깁니다. 아니, 여러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안에 군사 동맹에 해당하는 자동 개입 조항 넣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럼 왜 이거를 그것도 조소동맹조약에 1조에 있던 걸 왜 여기에 무리하게 4조까지 가자고 이걸 했을까? 자, 처음에는 저는 북한이 우겨서 그냥 러시아가 받아줬나? 근데 러시아는 그럴 이유가 없죠. 그걸 왜 받아줍니까? 자동 개입을. 결국 뭐냐면요. 이게 참전, 우크라이나 참전을 다 생각을 하고 러시아가 자기가 필요해서 북한 병력을 데려오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러시아도 이해관계가 맞아서 받아들여서 이 안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돼서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우크라이나전 참전된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자, 여러분 되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할 수 거예요. 뭐 파병했다더니 왜 전투가 안 해? 왜 이렇게 뭐 북한군이 뭐 희생됐다는 소식이 없어? 자, 지금부터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분명히 이제 배치는 11월 중순 정도에 쿠르스크 전선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왜 이제 들리지? 근데 이거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병력이 간 게 러시아의 그 공수군 여단, 공수군 소속의 여단, 해군 보병 소속의 여단으로 갔는데 이 부대들 성격이 뭐냐면은요. 이 적진으로 돌격해 들어가지고 가서 뭐라 그럴까 탈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는 방식 보면 재파 공격을 하는데 일회용 부대, 일회용 제대, 그 특수제대, 돌격제대, 전열제대 이렇게 해서 재파가 들어가서 공격을 합니다. 일회용 제대는 들어가서 희생됩니다. 이게 그 수인 부대들 역할이고요. 그에 보면 그 프리고진이 막 돌아다니면서 죄수들 잡아가지고 와서 전쟁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대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는 적 위치가 어딘지 가서 확인하면서 교전에 들어가면서 적 위치를 끌어낸 다음에 전부 전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수제대가 가서 이제 확인한 우크라이나군 위치를 화력으로 제압을 하면은 전열제대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돌격제대가 들어가서 이걸 점령을 합니다. 당연히 돌격제대 희생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굉장히 공세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게 그 부분이 부족한 건데 여기에 지금 북한 뭐 폭풍군단이든 기타 경보병들이 주가 됐을 텐데 가서 여기에 증원이 된 겁니다. 당연히요. 이 작전 결정적 작전인데 누가 전쟁 시작부터 결정적 작전에 저걸 투입합니까? 기회를 봐서 투입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탈환을 위한 결정적 작전을 이제 시작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들이 지금 조금씩 보고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파병을 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럴 겁니다. 이거 파병하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희생자 나오면은요, 만약 그 지역에 그 제대 보충해야 된다, 그럼 일단 추가로 더 보내야 돼요, 병력.
그다음 만약에 여기 효과 있으니까 우리 나머지 휴전하기 전에 나머지 전선에서 한 번 더 투입할까? 그러면 똑같은 규모 부대를 더 보내야 돼요. 자,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은 이제 뭐 곧 트럼프가 들어가서 곧 끝나지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부대 교체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병 한번 한 걸로 추가 파병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본 옵션으로. 그래서 이미 북한도 그런 부분을 각오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최대 10만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정말 그러니까 북한군 병력 중에서 실제 전투에 투입해가지고 쓸만한 게 딱 20만 명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특수부대 20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특수부대 아니고요. 경보병 뭐 전현 군단 사단급에 있는 경보병을 다 합쳐가지고 해서 그거 15만에 폭풍군단 한 5만 정도 해가지고 그거 합쳐가지고 20만 명이 뭐 특수부대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부대가 이제 실제 전투나 이런 거에 핵심 부대고 그래서 최소한 그 부대에서 절반 정도까지는 객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한반도에는 어떤 효과가 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래 전력이 빠지니까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북한 핵 협박 위협 혹시 노골화할 거고요. 더 수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은요. 북한 그 이제 8차 당대회에 따른 국방력 발전 그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예요. 그럼요. 여태까지 전부 시험해서 입증하지 못했던 무기 체계들 다 내년에 다 꺼내서 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 개발진 도착해서 다 아우지 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년에 일단 도발이 쫙 예정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북러 밀착, 뭐 여기서 뭐 북한이 받아야 될 대가. 저는 처음에 북한이 뭐 이거 뭐 포탄 보내주고 뭐 첨단 무기 받는다. 이건 불가능하다. 자, 사실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인색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최초의 그 판단은 맞았는데 이미 참전까지 간 상황이라면은 그러한 가정은 이제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기술을 저는 핵과 미사일 관련된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전 방식이 뭐냐? 그럼 직접 전달하냐?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이미 북한이 해온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얼마나 쉽냐 하면요 이겁니다. 냉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소련의 잃은 과학자들, 직장인 과학자들 다 데려가지고 그 기술로 북한이 여태까지 미사일 개발한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거기 관련된 기술이나 여기서 은퇴한 인원들 쫓아가서 그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해서 하면 됩니다. 이것을 러시아 정부가 막지만 않으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돼요. 이전까지는 러시아 정부 협조해서 이런 행동을 막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되려 명단이나 리스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것만 갖고도 정부가 직접 전달 안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접근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얘기 많이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외교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야, 러시아 쪽 입장은 이렇다. 러시아는 이제 금방, 우리 뭐 북한하고 이제 전쟁 끝나면은 더 이상 뭐 볼 거 없다. 한국하고 다시 잘 지낼 거다. 이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외교관들한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들 많이 들었고요. 자, 근데 이거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러시아는 북한 필요합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장비 대부분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잃었어요. 전차 얘네들 3,000대 가량을 잃었고 이게 실제 쓰던 전차를 답니다. 장갑차들도 2,000대 이상 잃었고요. 그거 다 채워넣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탄소진하고. 이거 채워넣는 거 러시아 혼자 한다? 안 됩니다. 누군가 싸고 빨리 해줄 수 있는 대상. 결국 북한이 러시아의 국방 공급망에 편입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요. 북한은 이제 계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한 위협이라고 바라보고 그래서 뭐 전쟁 끝났으니까 우리한테 돌아올 거다라는 그 생각은 굉장히 섣부른 전망이 아닌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뭐 우리 정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저는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해오던 대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답답한데 뭐 결국은 이제 미국이 중요하죠. 근데 트럼프 아닙니까? 자, 트럼프 와서 계속 뭐 북한과 대화 가능성 얘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북한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갑자기 그때 와서 북한으로 급발진하는 거라고 저희가 놀랐는데 결국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굉장히 날카로운 비즈니스맨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거는 북한은 어쨌거나 그 핵 협상을 이루지 않아도
그냥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 정상회담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자꾸 김정은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화를 통해서 묶어놓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내가 다 이론은 업적, 그래서 이 업적을 재건할 거야라는 접근으로 트럼프 진영이 접근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어쨌거나 안 될 일을 강조할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 비핵화가 협상 내용에서 이번에는 빠질 가능성이 보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가 결국은 한 팀이 돼야 되는데 더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한미 종합하면요. 북한은 굉장히 지금 전략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다. 2017년, 2018년 상황과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에서 북한 병력 철수하는 것 자체가 공식으로 인정한 바는 없지만 일종의 트럼프 미국과의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함을 인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전략적 위상을 좀 높이고 특히 미국과 원팀을 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좀 더 잘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병광 박사님 말씀은 제가 뭐 다 공감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한중 관계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이 과연 지도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이 중국 내부 경제 문제잖아요. 사실 중국 지방 경제는 거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문제를 중국이 내수를 강화해서 풀고자 하지만 사실은 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이 내부 경제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 사실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이라든가 그 밖의 문제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한중 관계에 있어서 사실 작년부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사실 우리가 안미 경중 이야기 해왔을 때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적 무역 흑자 이것이 장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작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80억 달러 적자가 났고 올해는 200억 달러 이상이라고 보는데 뭐 결과는 나와봐야 될 거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그간 뭐 흑자를 많이 내지 못하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작년에 아마 400억 불 넘었죠. 올해 500억 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중 전략 차원에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옥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빠진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이제 뭐 어제부터 보도되기 시작하는데 북한군의 사실상의 캐주얼티, 사망자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쟁이라는 거는요, 전쟁으로부터 얻는 것도 크지만 전쟁의 후유증은 엄청나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북한군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그것이 다시 김정은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세션의 주제가 국제적 대혼동과 한반도 정세니까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뭐 앞서 최우성 교수님께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전략, 아메리카 퍼스트라든가 뭐 동맹 문제라든가 또는 관세 문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조를 이어가면서 사실 한미 관계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뭐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고요. 한미 관계에서 그럼 가장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요구받을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북한 문제라든가 또는 뭐 방위비 분담 이런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많이 예측하지만 저는 첫 질문은 중국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큰 틀이에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뭐 우크라이나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중국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만약에
정상회담이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트럼프가 물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한미 관계를 관리하는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답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은 질문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가지고서는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할 것이다. 그것은 순수하게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점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세를 가지고 다른 분야의 협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게도 관세 얘기를 하지만 그 관세 이야기를 가지고 중국 문제 협조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논의하면서 한국이 협조를 잘하면 관세를 많이 매기지 않거나 매기지 않는 그런 접근을 할 것이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일반 물품에 다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미국 물가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에서 관세 이야기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할 것이다. 그 핵심 분야가 사실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분야일 것이고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압박이 강화된다면은 사실은 그 부분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는 기회 요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에 있어서 기회 요인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협력하면서 그 협력을 해나가면서 국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사실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가 현실에 기반한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천정훈 소속님 뒤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화의 시점은 빨라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가 시간에 쫓겨요. 4년 지나면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익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력을 갖고 대외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시간은 2년 그리고 2년 뒤에 중간 선거가 끝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의도적으로 사실 중국조차도 그럴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하겠지만 2년이 지나면은 시간 벌기로 전환할 수가 있다.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 해에 그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돌이켜 본다면은 레드 카펫도 딴 데 깔아줬잖아요. 의도적으로.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도. 따라서 2년이 중요할 건데 이제 다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돌아온다면 대화 개시는 빨라질 수가 있지만 물론 북한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 말을 높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결거래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19년에 하노이를 생각한다면은 그 기준점이 뭐냐? 영변 플러스 알파였어요.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면 제재 5개 해제해 주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가서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승리한 협상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영변 플러스 알파가 사실 대한민국 국익에 만족한 수준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늘 이야기했던 것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면 됩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것도 사실은 북한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적어도 9.19 공동성명 수준의 합의가 있는 다음에 1단계 합의로서 영변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다음 상황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에 북한이 동의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건데 자 북한이 그 당시에는 영변 플러스 알파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안 했겠죠. 핵물질 생산해야 되니까. 지금은 자 보세요. 북한이 혹자는 300기의 핵무기를 하면서 중국 수준의 핵력량을 구축할 거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100기 정도만 생산해도 북한은 충분히 만족할 겁니다. 왜? 한반도는 작아요. 한반도에 300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세컨 스트라이크 카퍼빌리티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 북한이 100기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영변 플러스 알파를 끝내 부인할까요?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제재를 해제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이익이 있는데,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지난 5년간을 돌아보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 핵물질을 생산했느냐, 그것을 갖다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사실 학자에 따라 다 달라요. 북한이 얼마만큼의 핵물질을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변 원자로 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1년에 한두 개 그렇잖아요. 2년마다 하기 때문에 2년에 3, 4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한적일 거예요. 20년 하면은 20개 플러스 40개예요. 핵탄두. 아무리 계산을 해봤자 그 범위 안에 있는 거고, 농축 우라늄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려면 최소 20kg이 필요하다고 할 때 북한이 60개, 1200kg 또는 뭐 80개,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1600kg을 갖고 있다면은요, 북한은 이게 폐기가 아니라면은 동결결에 동의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계산을 보면은 그 수치에 이미 도달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결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동결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막을 수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그런 거래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대한민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달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안보 우려 별거 없습니다. 결국 확장 억제 강화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는 세 가지의 옵션이 있는 거죠. 지금과 같이 NCG를 통해서 강화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정부에서 늘 이야기한 것처럼 작게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는 거죠. 첫째, 그 수준으로 만족할 것이냐? 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핵공유인데, 전술핵을 갖다가 과연 B-61을 갖다가 재배치하는 것이 politically sustainable 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한국의 어느 지역에 배치한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거기서 반핵 운동 엄청나고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예 잠수함으로 가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은 잠수함 발사 전술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얘기했고, 그것의 그 당시의 목표는 2027년이나 2030년 정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만약에 기획을 한다면 하나의 옵션이 되겠다. 그걸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독자 핵무기죠. 독자 핵무기는 뭐 미국이 반대할 테니까 안 된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데, 저는 어디선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우리의 안보 우려가 상당히 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보면 너무 순해요. 너무 착해.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를 국제법으로 받았습니다. 국제법과 국제정치를 갖다 연계해서 그때 받았는데, 그때 교수님이 한 말이 생각해요. 강대국은요, 국제법을 활용하려고 하고 약소국은 국제법을 지키려고 해요. 비확산 체제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순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것까지 세 가지 옵션이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돼서 사실 미국으로부터 더 큰 안전 보장을 받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은요, 어느 한 옵션만이 절대적인 선이 아니다. 이거를 갖다가 유의해야 돼요.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누구는 자체적 핵무장만 주장하고, 누구는 뭐 전술핵만 주장하고 이런데, 이거는요 정말로 유연하게 접근하면서 북미 간 합의의 수준과 논의를 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우려라는 것을 갖다가 고려해서 폭넓게 그 중에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외교 안보, 특히 안보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근 언클래시파이드 회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1기 때 이 미국의 기획문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부터 해서 작성하신 분들이랑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분들 해서 1.5트랙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대혼돈
그 내년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위협 인식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좀 잘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우선 교수님께서 1세션에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이번 최근 12월에 개최된 그런 회의들에서 이 내부 바이파티산하게 양쪽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미국이 처한 지금 위협 환경은 두 개의 핵 경쟁국과 두 개의 로그 스테이트, 2+2 위협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의 핵 경쟁국, 그리고 북한하고 이란의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뭐 3body 프로블렘 해가지고 북중러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위협 대상 간의 이 개별 국가들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들 간의 이제 콜리션이나 코디네이션 그리고 기회주의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정말 미국이 판단하고 있구나라를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양욱 박사님께서 이 러북 관계에서 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이렇게 계획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왜냐하면 러북 조약 처음 체결됐을 때 이것을 이제 축소해서 평가하시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때 양욱 박사님께서 아마 거의 유일하게 파병 가능성도 있다, 훈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들었고, 미국도 아마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 2+2 위협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환경에 대해서 미국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딱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핵입니다. 핵을 기반으로 한 억제력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이런 회의에서 가장 얘기된 게 무엇이냐면은 그 트럼프 시기가 아무래도 4년이다 보니까 핵태세 검토 보고서부터 이런 기획 문서들을 처음부터 다 쓸 시간은 없다. 하지만 이 핵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상당 부분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건 아니고 2018년도 거를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형태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았고, 다만 이제 수정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이 트럼프 일기 행정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202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2018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는 핵의 역할을 4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 공격에 대한 억제이고, 두 번째는 동맹국에 대한 보장 제공, 그리고 세 번째가 억제 실패 시 미국의 목표를 달성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불확실성에 대한 해칭 역할을 회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이제 복원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핵을 기반으로 많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미국의 인식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억제나 핵에 대한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SLCMN이 다시 재개발 추진하는 것도 포함해서 앞으로 미국은 북중러를 그 세계의 핵 국가를 대항하는 데 있어서 ICBM의 재다탄도화도 고려해야 되고, 심지어 소련 시기 때 그 정말 사용하기 위해서 고려했던 중선자탄까지도 다시 얘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핵을 기반으로 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게 한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건데 이제 동맹 분담인 것 같습니다. 이런 회의에서 다 항상 얘기하는 게 make allies pay more, 돈 더 내게 해야 되고 더 참여하게 해야 되고, 신범철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국 문제에 어떻게 이 동맹국들을 집중하게 할 것이냐가 많이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간 또 연계된 게 요즘 MRO 얘기도 많이가 나오는데, 지금 12월 초반에 설리반이 CSIS에서 그 대담을 할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MTCR을 포함한 이런 새로운 메모를 작성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 핵심은 동맹국, 아무래도 이게 혼자서 핵 현대화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 세계 경쟁국에 비해서 재래식 전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 동맹국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이들이 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MTCR도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거를 담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범철 차관님께서도 핵공유, 재배치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미국에서 트럼프 쪽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한국을 위한 발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회의에서 논의되는 거 보면은 정말
미국이 처한 이 전략적 균형이 침식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내에 재배치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한국이 핵무장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다라는 그 의견이 이런 공식석상에 나오는 배경에는 그냥 단순히 동맹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국이 이 북중러라는 위협을 새롭게 개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북중러가 이 개념 자체가 공고해질수록 미국은 핵현대화에 집중을 할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또 한국에게는, 동맹국에게는 더 많은 분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기회인 동시에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미국 내에서는 또 이 북중러 개념이 동맹을 관리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북러가 조약을 맺었고 중국하고 러시아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대만, 중국 위협에 가장 묶어둘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북중러 개념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게 개념이 더욱 강해질수록 한국에게 요구되는 것도 많겠다. 그래서 사실 12월 3일 전까지는 이러한 부담에서 우리 입장을 뭘 해야 되지가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아까 이하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리아 패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미일 동맹에 경도하는 거, 균형 외교라는 것이 선택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한다면은, 오늘 많이 아마 다들 은연중에 하셨지만, 이 코리아 패싱 문제의 개연성, 이거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그 최근에 김성환 실장님이 컬럼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나서야 된다라고 했지만, 정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한일 관계 나빠지고 모든 한미 관계 흔들리고 해서 코리아 패싱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업만으로 과연 이게 충분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두 번째 질문은 이 북중러라는 개념이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한중 관계의 자율성도 더 제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박병원 박사님의 의견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까 그 박병원 박사님께서 경제는 유연하게 하고 안보는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균형 외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선택적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시는 용어가 있으신지. 그 제2세션은 이런 단기적인 최우선 과제를 넘어서 미국의 입장에서 중장기적인 도전이자 위협인 소위 미국 주도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아젠다들을 묶어놓으셨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수정주의 국가로 칭해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빠졌습니다만 이 세 개의 국가에 대해서 좀 집중 논의하는 시간이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두 분 발제를 들으면서 또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이 세 국가들의 지금 동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을 좀 공유해드리고 또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과연 이 수정주의 국가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혹은 향후에 어떠한 접근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방향성에 따라서 세션의 제목처럼 국제적인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보다 강도 높게 이루어질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파장은 어떨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 세 국가를 지근거리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외교안보 전략, 인태 전략,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1기부터 이들 세 개의 국가는 이제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이미 이제 분류가 된 바가 있고요. 2017년 국가안보 전략서나 2019년 인태 전략서 등을 통해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해왔고, 나름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나름 개별 접근을 통해서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 미러 관계, 그리고 미북 관계까지 그렇게 접근을 해온 부분들을 저희가 관찰해온 바가 있는데요. 2024년에 이제 들어서 이 세 국가와 관련해서 전략 환경의
차원에서 트럼프 1기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세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세 국가의 외교적인 행동 반경이 적극적인 양자, 소다자, 다자 메커니즘을 통해서 보다 넓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북 관계는 물론이고 이란 간의 밀착도 사실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만 외신에서는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소다자 차원에서도 중러 이란, 중러 인도네시아 같이 소다자들이 좀 중층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중러 북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의 이제 여러 전략서들에서 이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공세적인 핵 군비 증강과 핵 전략의 콜라보레이션이라던가 코디네이션 같은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릭스와 SCO 같은 다자 메커니즘은 이제 더욱더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을 좀 넓혀 나가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오래 갈까?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항상 하는데 미국 주도의 동맹 우방국 연대처럼 가치 기반은 아니지만 이들의 그런 이익에 기반한 협력이 그렇게 느슨하다라고만 평가하기 어려워진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다 반미 연대라는 좀 공고한 목표를 가지고 네트워크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이제 미국 주도의 가치 연대를 비판하는 것이라던가 국제무대에서 서로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서로 확인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혹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음으로써 입장을 표명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중국 주도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박병광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다 과감하게 네트워크화되어가는 양상으로 제도화되어가는 양상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심 행위자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스스로 가진 취약성과 정권의 내구성이 이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소위 신냉전 구조를 공고히 하면서 대남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핵 보유는 물론 핵 의지, 핵 사용의 의지까지 공고화해 가고 있으면서 이제 NPT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인태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참전을 통해서 과감한 대외 전략을 취함으로써 유럽의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중 경쟁 하에서 저희가 이제 트럼프 1기부터 미중 경쟁 하에서 분야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권 경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상호 의존의 무기화가 있기 때문에 전략 경쟁이라는 표현을 썼고 외교안보, 경제통상,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이제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 각 개별 국가들의 활동이 이제 합종 연행을 이루면서 보다 고차원적인 복합 위협을 양산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협에 대해서 결코 과장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현실주의자 입장들은 너무 과장한다고 하도 평가들을 하시니까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최근에 1년에 나오는 많은 보고서들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게 과장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과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점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더욱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일지 아니면은 좀 브레이크가 걸릴 것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 행정부가 2025년 출범과 함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적인 접근으로 좀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2025년과 2026년이 굉장히 변곡점이 될 시기라고 봅니다. 북한은 양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에 국방과학 발전 무기체계의 마지막 해로 성과를 무조건 보여야 하는 해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2026년까지 장기화해서 끌고 나가겠다고 이리 그 포지셔널 바게닝을 한 상태고요. 2027년은 시진핑이 네 번째 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해에 무언가 좀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2026년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모두가 목표하는 바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이 좀 가시화된다면 정말 국제적인 혼돈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대응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영내 네트워크 되어가는 이러한 외부 세력에 대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우선 교수님께서 1세션에 세력 균형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도 굉장히 동의를 했고요.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한테 가장 도전적인
시나리오는 이러한 세력 균형이 흔들리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는 여건이 자꾸 조성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옵쇼어 밸런싱의 이제 기조하에 선택적 관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주로 제한적 관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선택적 또는 제한적 관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고한 억제 태세를 확보할 것인가가 반드시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었던 동맹 강화라던가 한미일 3자 안보협력, NCG, 한 나토, 나토 플러스 IP4가 굉장히 그런 밸런싱을 맞춰가는데 굉장히 유효한 기제로서 활용이 되어 왔는데, 이제 지금 이제 퀘스천 마크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가 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세 국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해서 특히 한미 간의 상이한 문제의식이 있거나 공조가 약화되거나, 특히 미국이 북한 관련 문제를 좀 별건처럼 처리를 한다거나, 정치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비핵화 목표를 언급하지 않는다거나, 미북 협상은 미북 간의 문제이고 한국을 패싱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 자체에서도 주한미군이라던가 방위비 분담금, 경제통상 문제, 대중경제 압박에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한미일 안보 협력 같은 경우에도 한일 관계가 항상 불확실성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시기보다 굉장히 냉철한 평가와 전략적 사고가 좀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에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리뷰 기간이 전개가 될 텐데, 지금 1분 1초가 이하원 기자님께서 외교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분 1초가 좀 아쉬운, 너무너무 아까운,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까운 상황인데 좀 국내적인 상황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RO 부분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다른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첫 그 통화에서 MRO 얘기를 해가지고 국내 언론에서 굉장히 MRO의 우리의 이제 조선 산업과 기술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뭐 인정이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기술이라던가 조선 산업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저희는 주로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부각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그런 해양, 잠수함이라던가 조선 부분을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 고쳐주고 관리하고 만들어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연성 차원의 전술핵 배치 같은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의 리뷰가 많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분명히 이것도 경제 부분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과연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 배를 만들라는 얘기일까? 미국으로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조선 사업을 살리라는 얘기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트럼프는 협상의 아젠다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빨리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한중 관계 관리 필요하다는 부분 너무 동의하는 부분이고, 돌발 사태를 또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페이퍼 내에서 균형 외교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도 조비원 박사님이랑 똑같이 좀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발표는 좀 경제적으로는 유연하게 접근하고 안보적으로는 좀 단호하게 접근해서 오히려 원칙 있는 대응을 통해서 중국이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외교안보 기조의 핵심은, 저는 제가 지금 평가하기로는 첫째도 중국, 둘째도 중국, 셋째도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인태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이 말씀하신 돌발 사태 관리와 연계해서 봤을 때 저희가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좀 의문이 생깁니다.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병광 박사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양욱 박사님께는 이제 역시 미북 협상 관련해서 북한도 지금 질적 양적으로 지금 핵능력을 늘리고 있는데 새로운 값을 이제 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게 2018년 19년의 북한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가지고 있고 좀 더 기술 체계를 갖고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격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가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좀 버전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러북 간의 군사 기술 차원의 협력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배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이미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근데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지, 지금 방공망이라던가 공군용 얘기는 좀 하고 있고, 뭐 위성 기술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혹시 훨씬 이제 군사 기술 차원에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상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미국 측 입장에서 트럼프 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셨고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그러는데 그 북중러 삼국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연계가 굉장히 심해서 일종의 하나의 축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느슨한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전술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정도의 걸로 봐야 되는 건지 만약에 후자로 본다면은 중국을 북한이나 러시아의 행동을 억제하는 레버리지로 일종의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룸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여지가 전혀 없이 중국의 뭐 일종의 대외 전략이 러시아의 대외 전략, 북한의 대외 전략하고 완전히 합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한테 그런 외교적인 룸을 이게 포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 안정을 원하는데 북한이나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그런 그게 1순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러시아와 이제 북한 간의 관계에서 북한이 그 파병하거나 그런 징후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우리 정부가 저는 과연 어느 정도나 좀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과연 들여다보고 있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합니다. 북한군이 12,000명이나 또 컨테이너가 10,000개 이상 가고 그럴 때까지 사후에 우리가 그거를 알고 대응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좀 잘 믿겨지지가 않고요. 그게 보안이 미리 파악된 건데 보안을 좀 더 지키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파악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건지 감청이 또 제대로 안 되는 건지 그 미리 좀 파악을 하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 러시아 관련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는데 러시아 특수론에 자꾸 빠져서 외교안보실에도 그걸 주도하는 분이 있고 또 러시아에 근무하고 온 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결국은 이제는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공격용 무기를 주고 안 주고 하는 차원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러시아에 우리가 뭔가 좀 위에도 우리가 가할 수 있는 우리가 협박만 나오는 거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저는 좀 돌이킬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러시아 정책이라는 게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들 몇 명 바뀌고 한 그 또 러시아 포비아 이게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구태여 제가 좀 레드팀의 역할을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한번 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글쎄요, 지금 차이나 피크라는 게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 100%를 때리고 여러 가지로 마구마구 했을 때 중국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그럼 아까 박병광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진핑으로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까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밖으로의 위기를 내부 결속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강경한 대응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대만에 대한 어떤 그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 그리고 모험을 감행했을 때 한반도에서 또 북한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와 중국에서의 동시에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한미동맹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문제도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러시아의 문제인데 또 거기에 또 덧붙여서 러시아는 항상 모략에 뛰어난 존재들이니까 아까 그 천영호 수석님께서도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스탈린이 죽기 전까지도 종전을 허락 안 했다라는 그런 게 있다시피 오히려 중국을 부추겨서 대만을 오히려 공격하게끔 하면서 중국을 또 소모시키고 미국을 소모시키는 쪽으로 푸틴은 또 생각하지 않을까 이 체스보드를 가지고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최악의 상황을 한번
좀 염려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전략가들은 한번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한 저건데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에서 특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에 참전한 대가로 우리 그 병사당 많은 그런 월급을 전부 뭐 일부 병사한테 주긴 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우리 경제 발전에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수가 북한한테는 없는 것인지 지금 보면 북한 경제 굉장히 어려운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탄약을 보내고 또 그렇게 많은 적을 했는데 뭐 아직도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고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럼 그 돈은 전부 다 스위스 계좌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좀.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뭐 한 분 한 분 다 굉장히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들이었다라는 느낌입니다. 능력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 신범철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결국 중국의 이러한 변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중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느냐 또 대중 전략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크기가 이제 크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제 각자 생각을 좀 교류하는 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안미 경중이라는 말들이 상당 기간을 우리 사회에 지배했었죠. 그렇다면 지금 중국 경제가 저렇게 되고 있을 때 이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아주 냉정한 전문가들의 판단과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의 교역액이 3천억 달러를 넘거든요. 그리고 최대 우리 통계로 25%, 중국 통계로 30% 갔다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180억 달러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도 대중국, 그러니까 중국 한 나라가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22%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통계로 보면 한 28%, 7, 8%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10년 전에 안미경중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지만은 여전히 이게 비교해 봤을 때 중국과의 교역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도외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추진했던 게 사드 이후에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자. 이러한 것이 굉장히 이제 큰 목표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아주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를 보고 비중이 줄어든 거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사실은 미중 대립 구조 속에서 미국이 관세 높이고 중국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중간 기지로서의 그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는 사실은 반도체가 과거 한 2, 3년 동안 이제 그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적자가 지금 올해 아마 예상컨대 한 8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 사이에서 이제 적자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대중국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해야 될 시기냐 또는 그 상황이 어디까지 왔느냐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두 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경제적으로는 유연해지고 안보적으로는 단호해야 된다 원칙에서 이제 그런데 그 편을 이제 균형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는 써서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생각하면서 이거 용어 가지고 분명히 뭐 이제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거는 굳이 설명하자면은 그 균형이라는 게 뭐 미국이 여기 있고 중국이 있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미국에게 당연히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대 상황이나 경제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미국과 그러니까 중간에서 미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국하고 이 정도 가까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한 발자국 반 발자국 떨어질 것인지 이거를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조절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사실은 그 뒤에 이 용어를 좀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저는 그걸 이제 피봇 외교라고 앞으로는 쓰려고 그래요.
피봇 외교가 뭐냐면은 혹시 농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농구의 피봇은 뭐냐면은 한 발자국을 그냥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발을 붙였으면 왼발만 움직이는 거예요. 슛을 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피봇은 한 발자국은 무조건 미국인데 한미동맹인데 이 왼발을 움직이면서 좌우 앞뒤로 움직이면서 대중국 외교에서의 그 위기 관리라든가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피봇 외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용어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분 박사님이 자극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북중러 삼각관계에 대해서 중국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국은 그 북중러 삼각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은하고 푸틴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거는 뭐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다라고 외면하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북중러 삼각관계로 가게 되면 이게 냉전 구조화를 연상시키게 되고 냉전 구조화를 연상시키게 되면 결국 미국과 중국 관계가 완전 냉전화되는 것처럼 완전 대립 구조로 간다라는 어떤 나름대로 우려가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기존의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수한 영향력이 있는데 이걸 삼각구조화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러시아까지 손을 얹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러시아로 분산된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도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 독자적인 영향력이 분산되거나 약화되는 것. 이거를 이제 가장 우려하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북중러와 한미일은 구조적으로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중러로 가고자 하는 건 북한의 의도가 가장 강하고 북한이라고 하는 가장 약한 나라가 이 삼각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근데 한미일은 구조적으로 다른 게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센 힘이 축이 돼가지고 한미일을 돌리고 있거든요. 북한은 가장 약한 나라가 이 축을 돌리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윤덕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 하나만 좀 해도 될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뭐 토론이니까 아까 그 천영우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좀 저하고는 좀 아는 게 다른데 한국전쟁 시기에 펑더화가 그러니까 팽덕회가 와가지고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으로 와가지고 사실은 연합군이 우리 남한에서 작전지휘권을 행사한 것처럼 중국이 이걸 했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서울 걔네들이 이제 서울 탈환을 했고 뭐 이렇게 갔는데 전쟁을 중간에 제가 이제 북중관계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쟁을 그 당시에 그만두자고 한 거는 팽덕회가 아니고 이제 김일성이에요. 왜냐하면은 김일성은 부산 앞까지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이 메가더의 그 인천 상륙 작전으로 그 23개 사단 중에서 1개 사단만 낳고 다 전멸했습니다. 북한군이.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와가지고 이제 평양을 다시 탈환해주고 서울까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일성은 이 정도 수준에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라도 전쟁을 멈추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팽덕회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팽덕회는 농민 출신인데 항일투쟁을 했고 국공내전을 해가지고 승리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완전한 이제 공산주의 이념화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팽덕회가 들어와가지고 김일성하고 언쟁을 벌이는데 팽덕회는 그 전쟁을 그만둘 수 없다. 여기까지 와서 왜 수십만 군인을 데리고 우리가 와서 피를 흘렸는데 이것은 국제 공산주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너 하나 살자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팽덕회와 김일성의 의견이 갈라졌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베이징으로다가 이제 의견을 보냈고, 베이징에서 다시 모스크바로 보내요. 그래서 스탈린이 이제 팽덕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랄까,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대만에 대해서 시진핑 계속 몰리면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양안 관계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시계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시계는 침공의 시계가 아니라 침공을 위한 준비 완성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2년 낸시 펠로시가 8월 1일 날 갈 때까지만 해도 양안 관계는 현상 유지라는 시계가 작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현재는 그 대만 섬하고 대륙 사이의 거리가 한 180km의 평균.
그러니까 200km가 조금 안 되고 가까운 데는 뭐 한 130, 4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으냐면 남북한에는 이 충돌을 막아주는 이른바 군사 분계선이라는 게 있죠. 휴전선이라는 게. 근데 거긴 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른바 암묵적인 중간선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선, 바다의 중간선. 근데 그 펠로시 방문 이후에 이 중간선은 현재까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무력화됐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무력화된 건 뭐냐면 대만의 아디즈예요. 대만의 아디즈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갈 때마다 이제 그걸 체크하는데, 최근에 참 어떻게 보면 좀 대만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한심하다 싶은 게 뭐냐면, 너넨 도대체 지금 22년 8월 이후에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 어디까지 밀릴 거냐, 어디가 너네 레드라인이냐.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제가 작년 겨울에 갔을 때는 24해리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지난달에 갔을 때는 12해리를 얘기하더라고요. 12해리가 뭐냐면은 이거 자기 영해 아닙니까?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걔네가 느끼는 압박이나 있는데, 역으로 그건 뭐냐면, 중국이 그만큼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정말 시진핑의 명령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대만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무력 공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상륙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이제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시진핑이 최후의 어떤 그 수단을 해야겠다는 어떤 위기에 너무 몰리게 되면은 뭐 누가 비상경 하듯이 시진핑이라고 해서 그런 결정을 안 하려고 누가 과연 그걸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거 계속 주시해야 된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북한 사상전환을 또 어떻게 저거 하냐. 뭐 정권 내부수 무너지는 거 아니냐. 사실은요. 북한 바라볼 때 저는 되게 중심한 게 내러티브 바라봅니다. 결국 내러티브인데 지금 아직 파병에 대한 내러티브가 완성이 안 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들어서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얽힌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이거를 풀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뭐 인정을 한다거나 뭐를 통해서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공화국 위해서 한 영웅들이다. 이런 내러티브 하면 충분히 이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핵동결 확산에 대한 대응책에서 사실 뭐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아산정치연구원에서 랜드와 같이 낸 세 번째 마지막 보고서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상상적 저는 지금도 만나가지고 상상의 아이디어를 많이 던지는 게 미국 쪽에 아니 꼭 여기 안 갖다 놓더라도 그거 걱정이시잖아요. 안 갖다 놓더라도 하는 방법 잠수하는 거 솔직히 좋은 방법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라이던트로 쏘면은요 이게 이게 SLB에 올라가면은 중국이 야 이거 우리한테 핵 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거 미국 전화 함부로 못 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순항으로 하면 조금 가능성은 있는데 해봐야 몇 번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고 저는 차라리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국형 핵공유가 충분히 가능하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트럼프 돈 내라 난리치잖아요. 얘기하는 거 돈 주는 거죠. 야 이걸로 너희 핵 전술핵 탄두 100개 받고 현대화 해. 대신에 한국용이다. 이거는 무조건 한국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미국이 전술핵 탄두를 몇 개를 갖고 있어도 한국용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야 전시가 되면 우리 현무 미사일 실어가지고 쏠 수 있어. 우리 다 해가지고 공유할게. 이런 식으로 미리 다 해놓고 예를 들어 훈련도 계속 와서 전개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면서 꾸준히 하면은 그럼 이게 핵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그런 창의적인 방법도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코리아 패싱 가능성 뭐 지극히 높죠. 뭐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어떤 특정 정권 들어오면은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 될 건데 결국 이거 코리아 패싱 안 되려면은 한국이 미국 안보에 있어서 야 얘네가 핵심 협력 파트너인데 얘들 입장 무조건 듣고 어쨌거나 존중해야지가 돼야 되는데 그 단계를 과연 우리가 지금 얼만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여태까지도 그 단계까지 저는 한참 못 미쳤다라고 보는데 조금 좀 그런 부분이 답답하고요. 네 번째로 이제 그럼 뭐 인디케이터 뭐냐 러북 협력 이거에 인디케이터 뭐냐 뭐 저는 일단은 7차 핵실험의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7차 핵실험 안 한 게 아니라 좀 못한 거라고 봐요. 계속적으로 제 개인 주장이긴 하지만 이 원래 이 소형화가 엄청나게 힘든 기술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근데 되게 의외쉽게 러시아가 와서 전문가가 한마디 던져주는 걸로 북한을 해결할 수 있어요. 유레카 순간을 전문가가 던져주면 그게 돼요. 지난번 위성 발사 성공한 것도 그거라고 봐요. 러시아가 와가지고 조언 한마디 해준 걸로 성공했다고 봅니다. 근데 자 어쨌거나 뭐 일단 그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는 건 북러 우주 협력의 수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대한민국 입장이나 미국 입장 뭐 일본 입장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그로나스 통신망을 우리 GPS가 하는 거죠. 그로나스 통신망을 우주 기반 통신망을 북한한테 열어주고 공유한다?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 IS 능력이 떨어진다 뭐 어쩌다 하여튼 모든 가정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가는 거는 저는 최악이라고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북중러의 삼각관계 축인가, 아까 이제 말씀대로 북한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양쪽을 축을 돌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북한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득을 걷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 제일 잘했던 거예요, 이미. 미소 시절부터.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저는 최근에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이거죠. 왜 그 러시아 국방장관 북한 갔을 때, 아니 북중이 중러가 같이 항공 훈련을 같이 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 메시지가 특별히 메시지가 없는 걸 수도 있지만은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야 너희들 친해지는 거 별로 우리 신경 안 쓸게. 야, 적당히 해. 야, 그리고 우리 이거 인정한다. 왜냐? 지금 어쨌거나 미국하고 같이 싸워야 되면 러시아하고 그렇게 관계를 뭐 세우고 북한 저거 하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러 정책 실패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요 세계어울이라고 세계일보에 이제 저거 기고를 하는데 거기 올해 1년 동안 12번 중에서요 제가 8번을 러시아 문제를 갖고 썼습니다. 이거 정부가 움직이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장님들 가끔 문자 오시죠. 와가지고 와서 뭐 잘 읽었습니다. 끝이에요, 그러고. 그래서 그냥 그렇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 외교부 관계자분한테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가 겪었던, 뭐라고 그럴까, 이 소위 북방정책의 성공을 한참 지켜봤던 외교관들이, 그들이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뢰의 말씀이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노민 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거 최악의 시나리오. 저는 우리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자세한 얘기는 뒤풀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유익한 토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트럼프의 재등장과 혼돈이었는데 혼돈에서 조금 이렇게 기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